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 봉지는 바로 AI와 창작자 사이의 저작권 전쟁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네, 정말 뜨거운 주제죠.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결국 핵심 질문은 딱 하나로 모이더라고요. AI가 인터넷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인간처럼 공부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뭐랄까 대놓고 훔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법정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그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전투들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혁신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AI 기업들. 그리고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창작물을 지켜야 한다는 창작자들. 이 논리가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베꼈냐 안 베꼈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AI가 뭘 학습했는지, 그걸로 뭘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계가 만드는 것에 과연 권리를 줄 수 있는가.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전생을 몇 개의 전선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글, 이미지, 그리고 코드와 음악의 세계까지. 각 분야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결국 청취자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상징적인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뉴욕타임스랑 오픈 AI 소송이죠. 네, 모든 싸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2023년 말에 정말 큰 뉴스였고요. 뉴욕타임스의 주장이 크게 두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사 수백만 건을 허락도 없이 AI 학습에 쓴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다. 이게 학습 단계의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로 돈까지 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뉴욕타임스 기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뱉어내니까 굳이 돈 내고 구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신문사의 유료 구독 모델, 이른바 페이월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니까요. 생존의 문제죠. 뉴욕타임스가 증거도 아주 확실한 걸 냈다고요? 네, 법정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냈어요. 챗 GPT에 기사 선언 문장을 딱 입력했더니 와,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나머지 기사 전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 써내려가는 영상을 공개했죠. 이건 뭐 단순한 참고나 학습이 아니라 그냥 복사 붙여넣기에 가깝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이 소송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픈 AI가 최소 기각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드디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치가 나왔는데 법원이 오픈 AI에 증거 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증거 보전 명령이요? 그건 보통 소송에서 한쪽이 뭔가를 숨기거나 파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리는 강력한 조치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법원이 오픈 AI의 데이터 관리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걸 수도 있죠. 소송과 관련된 대화 기록이나 데이터를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라. 이런 명령이니까요. 재판이 오픈 AI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진 않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사건이 남의 집 귀한 재료를 요리하는데 레시피까지 몰래 베낀 문제라면 비슷한 시기에 터진 또 다른 사건은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경우였죠. 네, 엔스로픽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클로드. 이 회사가 작가들이랑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의 합의를 받습니다. 2조 원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합의금이 그렇게나 큰가요? 문제는 데이터의 출처였습니다. 엔스로피디 북스3라는 데이터셋을 썼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여기에 리브젠 같은 불법 도서 공유 사이트에서 긁어온 책이 19만 권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헐, 스티븐 킹이나 조지 R.R. 마틴 같은 유명 작가들 책도 다 들어있었다고요? 네, 통째로요. 이 사건을 맡은 판사의 비유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서점에서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책으로 공부하는 것과 훔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지적했죠. 훔친 재료로 만든 요리가 맛있다고 해서 그 죄가 설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을 묶어보면 AI 기업들이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방식,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명확한 신호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AI는 착한 데이터만 먹고 자랐어요 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한테는 아주 높은 장벽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글자로 된 기사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한눈에 딱 봐도 내 것이라는 게 명확한 사진이나 그림의 세계로 가면 이 싸움은 훨씬 더 치열해지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미지 쪽에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온 사건이 있었죠. 게티 이미지. 네,
세계적인 사진업체인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그 유명한 워터마크 사건 말씀이시죠? 저도 그 이미지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 AI가 엉뚱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구석에 흐릿하게 게티 이미지즈라는 워터마크가 딱 찍혀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건 뭐랄까? 법인이 현장에 자기 이름이 적힌 명함을 떨어뜨리고 한 격이죠. 비유가 정말. 게티의 유료 이미지를 무단으로 긁어다 학습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셈이니까요. 그런데도 법원 판단은 의외로 좀 복잡하게 나왔다고요. 그냥 네가 훔쳤네 하고 끝난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2025년 11월 영국 법원은요. AI 모델이 학습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가중치 파일 자체가 사진의 복제본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AI가 사진 앨범을 통째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의 특징을 배워서 머릿속에 개념을 형성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 개념 자체는 복제본이 아니다. 아, 다만 워터마크가 튀어나온 건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인정했죠.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이미지를 베끼는 걸 넘어서 특정 작가의 스타일이나 캐릭터의 정체성 자체를 모방하는 문제는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디즈니랑 미드저니의 충돌처럼요. 네, 디즈니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워너브러더스 같은 거대 스튜디오들이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용자가 겨울왕국 스타일로 엘사를 그려줘. 이렇게 입력하면 진짜 그럴듯한 결과물을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팀 버튼 스타일의 배트맨 이런 것도요? 이건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누가 악의적으로 기관총을 든 미키마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퍼뜨리면 디즈니 입장에선 끔찍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드저니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 사용자가 뭘 만드는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영화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최소한 미키마우스나 배트맨 같은 고유 캐릭터 이름이 입력되면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이게 예전에 음악 불법 공유 사이트였던 넵스터 사건 논리랑 비슷하네요.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적 다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쟁도 있더라고요. 바로 스튜디오 지브리의 사례입니다. 사실 저도 AI로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땐 와, 기술 대단하다 싶었어요. 네, 저도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그 특유의 손맛,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차갑고 매끈한 느낌만 남더라고요. 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2016년에 AI가 만든 좀비 영상을 보고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말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브리는 법적 대응 대신 팬들에게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발 AI로 만든 가짜 지브리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팬들 반응은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어떤 팬은 지브리의 예술혼을 존중해야 한다. 또 다른 팬은 이것도 팬심의 표현이다. 이 논쟁은 결국 기술이 예술의 영혼을 어디까지 흉내낼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전쟁이 글과 그림을 넘어서 다른 창작의 영역으로 번지는 건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장은 프로그래머들의 세계, 코드, 그리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음악으로 확대됐습니다. 깃허브 코파일럿 소송부터 좀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I 코딩 도움인데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는 깃허브에 방대한 공개 코드를 학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공유한 오픈소스 코드에는 보통 원작자 이름이나 라이센스 줬돈을 명시하라는 규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코파일럿은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코드만 쏙 빼서 추천해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은 이게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행위고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음악계는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럴듯한 노래를 뚝딱 만들어주는 수노나 유디오 같은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요. 결국 거대 음반사들이 소송을 걸었죠. 네, 미국 음반산업협회 RIA가 이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가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퀸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한 곡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소송을 주도하던 유니버설 뮤직이
2025년 10월에 갑자기 피고인 유디오랑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어제까지 싸우던 상대랑 갑자기 파트너가 된 거잖아요. 엄청난 반전이죠. 둘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음악으로만 학습시킨 새로운 AI 서비스를 함께 만들기로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아, 이건 음악계의 흐름이 끝없는 소송전보다는 거액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차라리 내 편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죠. 그럼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판례가 있다고요? 네, 탈러 대 펄머터 사건입니다. 스티븐 탈러라는 박사가 본인이 개발한 AI, 크리에이티비티 머신이 스스로 창작한 그림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려고 시도했어요. 저작자 이름 칸에 사람 이름 대신 AI 이름을 적어서요? 네, 바로 그렇게요. 결과는 어땠나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같았어요. 저작권은 오직 인간 저작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아, 인간 저작자. 네, 저작권법에 나오는 저작자의 생애 동안이라든가 서명 같은 모든 개념이 다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AI는 아직까지는 그냥 아주 똑똑한 붓이나 물감 같은 도구일 뿐이다. 창작의 주체는 될 수 없다. 네,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AI는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판단이 더 나아가면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노동권의 문제랑 직결되겠네요. 내 목소리, 내 얼굴, 내 연기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미국 배우 성우 노조 SAG-AFTRA가 길고 긴 파업을 벌였습니다. 네, 2024년 7월에 시작된 비디오 게임 업계 파업이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배우의 목소리나 모션 캡처 데이터를 녹음해서 그걸로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고 마음대로 쓰려는 것에 반대한 겁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내 연기 데이터를 한번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나 대신 일하고 게임 회사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노조의 요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 바로 3C입니다. 3C요? 네. 첫째, 내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 반드시 나의 동의, 컨센트를 구할 것. 둘째, 사용할 때마다 정당한 보상, 컴펜세이션을 지급할 것. 그리고 마지막은요? 셋째,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디스클로즈 할 것. 동의, 보상, 공개, 이 세 가지죠.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운 투쟁 끝에 2025년 6월에 노조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죠? 네, 정말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우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AI 시대에 내 목소리는 내 것이고 내 얼굴은 내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낸 거니까요. 인간의 정체성을 기술이 침범하려 할 때 인간이 어떻게 연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화된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법정에서의 치열한 싸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자료 후반부로 갈수록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총을 겨누던 플레이어들이 갑자기 악수를 하고 있어요. 네, 싸움의 무대가 법정에서 이사회 회의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분쟁의 시대에서 통합의 시대로. 그렇죠. 그 신호탄이 바로 2025년 12월에 터진 디즈니와 오픈 AI의 계약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죠.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타워즈나 마블 같은 자기들의 핵심 IP, 캐릭터 200개 이상을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계약에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콘텐츠는 AI 시대의 석유라는 겁니다. 아,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굶어 죽고 디즈니 같은 콘텐츠 기업은 AI라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죠. 양쪽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소송 대신 거액의 라이센스 계약이 시장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은 AI 회사와 손잡고 더 큰 부를 창출하겠지만 네, 힘없는 개인 창작자나 소규모 언론사는 이 거대한 게임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결국 소수의 거대 기업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창작의 도구를 독점하는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디즈니가 AI 회사를 인수하거나 반대로 구글이 영화사를 인수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 거대한 통합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와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낼 것인지가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와 저작권을 둘러쌀 거대한 전쟁터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코드에서 사운드로, 그리고 마침내는 인간 창작자 자신에게로 번져나가니 싸움. 네, 이제 소송을 넘어 거대 기업 간의 전략적 동맹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에는 혁신과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법보다 한 발 앞서 달려나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들은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의 첫 번째 깃발들을 꽂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형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아마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 속에서 배우 노조는 자신의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어쩌면 이건 더 이상 예술가들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청취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우리의 작업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방식, 목소리, 심지어 생각하는 패턴까지 완벽하게 모방하게 될 미래에 당신의 개성이 기계를 위한 데이터가 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디지털 복제본에 대해 과연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